한국을 넘어서는 타워를 만들어라. 2010년 서울 스카이타워에 대항하여 건설된 중국 광저우의 타워는 세계 2위인 600m의 높이를 자랑하는 거대한 전파탑입니다. 중국 정부는 속도전으로 한국을 앞질렀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운 타워의 발밑에서 훗날 세계를 경악시킬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로 끝날 수 없는 한 국가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남산타워를 넘어서는 도전의 시작. 2003년 12월, 한국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권 신규 타워 추진 프로젝트의 출범이었습니다. 목표는 600mm급의 새로운 전파탑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초고층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기존의 남산타워에서 송출하는 전파가 닿기 어려운 음영 지역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산타워의 높이로는 200mm급 초고층 빌딩이 늘어나는 서울의 현실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타워는 단순한 전파탑이 아니었습니다. 지상파 DMB나 멀티미디어 방송과 같은 휴대용 기기를 위한 방송을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립식 전파탑 건설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이 발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건설업계의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맞불 작전으로 발표한 계획. 한국의 스카이타워 건설 발표 직후 중국에서도 큰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중국 정부는 광둥성 광저우시에 거대한 전파탑을 건설할 계획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 계획은 명백히 한국의 스카이타워를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높이 610mm를 목표로 하여 서울 스카이타워가 계획했던 높이를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할 상징적인 건축물로 만들겠다. 국가의 위신을 건 프로젝트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광저우시 당국과 광저우 텔레비전은 영국 ARUP사의 설계안을 채택하여 새로운 허리를 테마로 한 독특한 쌍곡면 구조의 타워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지상 450미의 경사진 타원형 옥상에 높이 150m의 안테나 기둥을 설치하는 웅장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건설 기간이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노동력을 투입해 한국보다 빨리 완성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야말로 기술력과 건설 속도에서 중국은 한국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유사성이 지적된 설계. 광저우 타워 건설은 발표 때부터 스카이타워의 짝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높이 경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계획 발표 시점이나 외관의 변화에는 한국 측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5년 공모전에서 선정된 초기 디자인은 지금의 모습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2008년 스카이타워의 최종 디자인이 공개된 후 광저우 측도 디자인을 재조정했습니다. 주목받은 것은 나선형으로 비틀어지는 구조체의 채택이었습니다. 스카이타워가 발표한 한국 전통 건축의 곡선미를 응용한 구조와 매우 흡사한 형태로 변경되면서 모방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 국제 건축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와 내용의 불일치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당초 계획했던 높이를 미세 조정한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610에서 600m로 변경한 것은 스카이타워의 높이 발표 이후에 이루어져 의도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시종일관 완전히 독자적인 설계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의 디자인을 외형만 흉내낸 듯한 인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실제 300년 전과 현대 기술의 융합. 한편 한국의 스카이타워 건설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설계를 담당한 한국건축은 놀라운 기술적 아이디어를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1300여 년 전에 지어진 법주사 팔상전의 구조를 현대 기술과 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북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은 수백 번의 지진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이 경이로운 내진성의 비밀이 바로 중심기둥, 찐주예를 이용한 구조에 있다는 점에 한국의 기술자들은 주목했습니다. 팔상전의 중심기둥은 건물 중앙에 독립적으로 서서 본체 구조와의 사이에 틈을 두어 지진의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스카이타워는 이 고대의 지혜를 중심기둥 재진이라는 최신 지진 제어 시스템으로 응용했습니다. 타워 중앙부에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중심 기둥이 지진 시의 추 역할을 하여 본체의 흔들림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적인 충격 흡수 및 제어 장치를 결합하여 고대 기술과 현대 공학의 완벽한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기술력의 정수이며 단순한 속도나 높이가 아닌 본질적인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미완의 타워를 덮친 시련,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한국 건축 기술의 진가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날 스카이타워는 건설 도중 높이 6짓 20매에 도달해 있었고 방송 안테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오후 2시 46분 규모 9.2억류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도심 역시 진도 5의 강한 흔들림에 휩싸였고 많은 건물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건설 중인 초고층 구조물에 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타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6개 20m 높이까지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체에는 어떠한 손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업 인부 중 부상자도 없었고 현장은 완벽하게 안전이 확보되었습니다. 법주사 팔상전의 중심 기둥 구조를 응용한 재진 시스템이 미증유의 대지진으로부터 스카이타워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 발생 단 7일 후인 3월 18일 공사는 재개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전 세계 건축업계에 충격을 주었고 한국 건축 기술의 탁월성을 높이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1300년 전 고대 기술과 현대 공학의 융합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그 위력을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속도만 중시한 타워 건설. 2005년 11월 25일 광저우 타워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건설업계의 실력을 세계에 증명하겠다며 전례 없는 속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심찬 계획에는 중대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건설 부지인 광저우시는 원래 집안이 불안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발표된 광둥성 국토자원국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내에는 집안이 약한 곳 등 지질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소가 67곳이나 존재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초고층 구조물을 건설할 때는 면밀한 지질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보다 빠른 완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대로 된 지질 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24시간 체제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대규모의 작업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중국 건설 기술의 우수성을 선전하며 국민의 기대를 부추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안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치적인 계산이 기술적인 신중함을 압도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판단이 훗날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무시된 위험 신호. 광저우 타워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업계 전문가들로부터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광저우시의 지질 상태는 초고층 구조물 건설에 매우 부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지질 조사 결과 광저우시에서는 연약 지반으로 인한 상가 건물의 균열 및 기울어짐, 도로 함몰, 교각 기울어짐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 지반 침하가 발생한 곳이 이미 32곳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건설업계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지질 조건에서 600m의 초고층 구조물을 짓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방침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스카이타워보다 빨리 완성시킨다. 이 정치적 목표가 안전성에 관한 기술적 우려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대규모 건축물에는 최소 2년에서 3년의 지질 조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저우 타워는 불과 몇 달간의 간이 조사만으로 건설이 강행되었습니다. 충분한 지질 조사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인재를 부를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정치적 압력 앞에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이 판단이 14년 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을 것이라고는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2위 달성의 대가. 2009년 9월 마침내 광저우 타워가 완공됩니다. 이듬해 2010년 9월 28일에는 일반에 공개되었고 중국 정부는 세계 1위, 높이 600mm를 자랑하는 전파탑의 완성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호언장담했던 1년 내 완공 목표는 크게 지연되어 실제로는 약 4년의 건설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의 스카이타워보다 빨리 완공하여 2년간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다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광저우 타워는 지상 450층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람차를 설치하고 2012년에는 자이로 드롭도 개설하여 관광객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완공 직후부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는 전망대로 향하는 고속 엘리베이터가 강풍으로 멈춰서 수십 명이 상공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운영 면에서도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하루 방문객 수 6천 명에 크게 못 미쳐 실제 방문객은 4천 명 미만에 그쳤습니다. 거대 시설의 유지비 또한 예상을 훨씬 웃돌아 만성적인 적자 경영이 계속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속도만 중시하며 건설된 대가가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탑 아래의 참사. 광저우 타워 완공 후 9년이 지난 2019년 12월 1일, 비극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오전 9시 28분, 광저우 타워 바로 옆, 광저우시 중심부의 대로에서 도로가 갑자기 함몰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에 생긴 구멍은 매우 커서 도로 3개 차선에 걸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구멍의 깊이는 38m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아래는 광저우 지하철 11호선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곳을 지나던 청소차 1대와 전동 스쿠터 1대가 순식간에 흙더미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도로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더니 차량들이 빨려 들어가듯 떨어졌다. 청소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소규모 청소회사를 운영하는 51세의 남성과 그의 27세 아들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시골에서 광저우로 와 성실하게 일하며 작은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아들은 그달 말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가족의 미래에 희망을 품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전동 스쿠터에 타고 있던 한 명의 남성을 포함해 총 3명이 38m의 깊이의 구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인명보다 체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취한 행동은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것은 구급차가 아니라 정부의 관용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장 사방 200m를 철판으로 가리고 주변 도로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한 후 1,100명 이상의 인원과 192대의 특수 차량이 투입되었다고 공안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고 발생 6시간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하철 운영을 담당하는 광저우 지하철 그룹이 SNS 공식 계정을 통해 놀라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추가 붕괴와 구멍 확대를 막기 위해 부분적인 되무기를 실시한다. 부분적 되무기란 핵심 부분에 콘크리트를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렵게도
실종된 3명의 생사 확인은커녕 청소차와 전동 스쿠터가 어느 위치에 묻혀 있는지도 특정하지 못한 단계에서 현장에 콘크리트 펌프차 4대를 집결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쉴 새 없이 생콘크리트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인명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정부의 본질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증거 인멸. 오후 6시경 현장 주변에는 실종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아직 3명이 구조되지도 않았는데 현장을 콘크리트로 묻어버리다니. 가족들은 인명을 경시하지 말라며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공안 당국에 의해 신병이 구속되어 행방불명되고 말았습니다. 오후 8시 광저우 지하철 그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명을 구조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는 한편 시 정부 담당자는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분괴 진행을 막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전문가가 제안한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콘크리트를 쏟아붓는 중에도 구멍 안에서 살려달라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한 비인도적인 행위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과거 2011년 원저우 고속철도 충돌 사고에서도 사고 차량을 현장에서 파묻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무시하고 콘크리트로 묻어버리는 더욱 악랄하고 비인도적인 행위였습니다. 인명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당국의 끔찍한 은폐 체질이 다시 한번 세계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사라져간 목소리들. 더 나아가 중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엄격한 보도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당국의 발표 외의 보도는 일절 금지되었고 독자적인 취재를 시도하는 언론은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겨우 몇몇 진보 성향의 신문이 콘크리트를 붓는 시간이 너무 빨랐던 것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의문을 제기한 정도가 전부여서 검열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SNS상에서도 사건 관련 게시물은 차례로 삭제되었고 비판적인 댓글을 올린 사용자의 계정이 정지되는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그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봉쇄하는 전형적인 중국식 정보 통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평가를 가른 결정적 차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광저우 타워 주변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서울 스카이타워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2011년 대지진에서의 성과가 세계 건축업계에서 다시금 주목받은 것입니다. 영국의 한 공학 학술지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스카이타워의 중심 기둥 제진 시스템은 세계 초고층 건축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해외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한국 건축 사상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단순한 높이나 외형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안전 대책,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목받은 것은 건설 중의 안전 관리였습니다. 3년 8개월의 건설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중대 사고 없이 작업 인력의 안전을 지켜낸 점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들로 인해 스카이타워는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건축 기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국가의 품격. 광저우시 도로 함몰 사고는 전 세계에 기술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품격이라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중국이 추구한 것은 높이, 속도, 규모와 같이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표면적인 성과였습니다. 반면 한국이 중시한 것은 안전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문화와의 조화라는 본질적인 가치였습니다. 이 차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실 은폐와 책임 회피를 최우선으로 삼고 인명을 뒷전으로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지진과 같은 미증유의 재난이 발생해도 인명 구조와 정확한 정보 공개가 최우선시되며
결코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건물들이 차례로 무너지다. 사실 광저우 타워가 건설되던 2009년은 중국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유난히 빈번했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6월 27일 상하이시에서는 아파트가 마치 종이접기처럼 반으로 접히며 붕괴하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 11일에는 건설 중이던 고층 빌딩이 무너져 2명이 희생되고 12명이 다쳤습니다. 7월 20일에는 더욱 믿기 힘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철거 예정이던 3층짜리 맨션이 붕괴했는데 그 원인은 인근 농민이 벽에서 벽돌을 훔쳐가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벽돌 몇 장을 빼냈다고 건물이 무너지는 허술함에 많은 사람이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는 전대미문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높이 180킬의 TV 송신탑이 두 동강 부러진 것입니다. 이 TV 타워는 설계 도면도 없이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지어지고 있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사고는 계속되었습니다. 7월 25일에는 다리가 100m에 걸쳐 붕괴했는데 절단면에서는 철근이나 철골을 찾아볼 수 없어 강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고 현장들을 검증한 결과 부실 공사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계가 요구하는 기술의 방향성. 광저우 타워와 서울 스카이 타워의 대비는 21세기 기술 개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간 정주에 관한 유엔 기구인 UN 해비타트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명언했습니다. 개온축 기술의 평가 기준은 높이나 속도가 아니라 안전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도여야 한다. 서울 스카이타워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1300년 전의 전통 기술을 현대에 되살려 지진이 잦은 국가라는 혹독한 자연 환경에 대응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함을 최우선으로 설계했습니다. 반면 광저우 타워가 상징하는 외형 중시, 속도 우선의 건설 사상은 결과적으로 인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의 신뢰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세계가 배운 것은 진정한 기술 대국이란 가장 높은 건물을 짓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물을 지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인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향한 기술 개발의 지침이 되어야 할 교훈입니다. 인명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00년 전의 기술을 현대에 되살린 한국의 건축 사상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감상을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기술과 문화를 깊이 있게 파헤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